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펼친다. 이걸 보세요, 형사님. 수첩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날짜와 이름들. 3월 15일 김판수 낙하사고, 4월 2일 박성철 매몰, 4월 20일 정성준 행방불명. 내 얼굴이 굳어진다. 이게 다 평화의 댐에서 내 남편이 매일 기록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이가 마지막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적혀 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묻으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형 국책사업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은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성실한 경찰관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의 벽과 맞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화의 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어진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한 경찰관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막으려던 거대한 세력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분명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조였다. 벌써 3년째 이어온 습관이었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산길은 내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 같은 곳이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참으로 숨가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평화의 댐 건설이었다. 평화의 댐 이름부터가 아이러니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짓는 댐이라니,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북한이 한강 상류에 거대한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북한이 이 댐을 일순간에 터뜨린다면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언론에서는 연일 물폭탄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평화의 댐을 건설하여 북한의 수공을 막아야 합니다. 온 국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댐을 짓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 기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나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하며 얼마간의 돈을 보탰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평화의 댐 건설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었다. 임진강 상류 철원 일대의 높이 80m, 길이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었다.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었고 전국 각지에서 일꾼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은 내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너무 먼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발견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소처럼 산길을 따라 뛰어가던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이상하게 솟아오른 흙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만 해도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고 흙을 덮어놓은 듯한 모양새였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경찰관으로서의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주변을 살피다가 근처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꺼내보니 낡은 신분증이었다. 플라스틱이 부분적으로 녹아있고 글씨가 흐릿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평화의 댐 건설 현장 출입증 마이너스 김철수. 발급 일자는 불과 2달 전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묻혀 있는 걸까? 더 파보니 다른 것들도 나왔다. 작업모, 안전화 한 짝, 그리고 또 다른 신분증 박영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물건들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이들의 소지품이 서울 근교 산길에 묻혀 있는 걸까? 혹시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아내 미영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 속 신분증들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경찰서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컴퓨터를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달 사이에 평화의 댐 건설 관련자들의 실종신고가 무려 7건이나 접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자의적 가출이나 타 지역 이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더구나 이들은 모두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다. 내가 발견한 신분증의 주인들 이름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실종신고 명단에 올라 있었다. 김철수는 한 달 전, 박영호는 보름 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 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점심시간에 나는 김철수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형사를 찾아갔다. 최 형사는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다. 최 형사님, 이 김철수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거요? 그냥 집 나간 거예요. 요즘 평화의 댐 공사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서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신고했다는 건 연락이 두절됐다는 뜻 아닌가요?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용직 하는 사람들 술 먹고 어디 가서 며칠씩 연락 안 하는 경우 많아요. 별일 아닙니다. 최 형사의 설명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신분증들은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왜 굳이 산속에 묻어놓았을까? 그날 오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직접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물론 관할 구역도 아니고 공식적인 수사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양심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들러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가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잠깐 확인할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요.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철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평화의 댐 건설 현장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덤프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있었다. 현장 입구에는 철조망과 경비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 금지, 관계자 외 통행 금지라는 팻말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둘러보고 싶다고 했지만 단호한 거절만 돌아왔다. 경찰이시라도 안 됩니다. 특별허가 없이는 출입 불가해요. 할 수 없이 현장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멀찍이서나마 공사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 근처 임시 숙소에서 만난 한 인부의 말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요즘 이상해요. 진짜 일하던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봐도 고향 같다, 다른 현장 같다 이런 말만 하고 그 인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진짜 무서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인부의 말을 곱씹었다. 일하던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 내가 발견한 신분증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실종신고 접수 명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7명의 실종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고, 모두 연고가 없는 타지 출신이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신고를 접수했지만 대부분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끈 것은 최순이라는 여자의 신고였다. 남편 김철수가 실종됐다며 한 달 전에 접수한 것이었다. 접수 당시 기록을 보니 매우 절박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처리 결과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가출 추정이었다. 나는 최순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강민수 형사입니다. 남편분 실종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사님, 정말요? 진짜 우리 철수 찾아주실 건가요? 일단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시간 후 나는 서울역 근처의 한 다방에서 최순희를 만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다른 형사님들은 다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안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 평소에 남편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비록 일용직이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평화의 댐 공사에 투입된 지 석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 구했다며 좋아했어요. 일당도 다른 곳보다 좀 더 주고 숙식도 제공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한 달 전쯤부터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현장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고 술도 전보다 많이 마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가 발견한 신분증의 사진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 철수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였나요? 한 달 전 토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주일치 작업복을 가져가면서 다음 주말에 올게라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현장 사무소에 전화해봐도 그만뒀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김철수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이게 우리 철수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서울 근교산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른 분 신분증과 함께요. 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럼 우리 철수가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현장에서 특별히 힘들어했던 일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다친다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위험한 일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숨긴다는 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다고 했어요. 다친 사람들을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린다고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고도 했어요. 점점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났다. 나는 순이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남편분과 함께 일하던 다른 분들 연락처 아시는 것 있나요? 몇 명 알긴 하는데 그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이상해요. 정말 순이가 꺼낸 작은 수첩에는 몇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영호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내가 발견한 또 다른 신분증의 주인이었다. 이 박영호 씨와는 어떤 사이셨나요? 우리 철수랑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가끔 집에도 놀러 오곤 했죠. 착한 분이에요. 나는 박영호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한 달 넘게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실종 신고도 접수되어 있었고 처리 결과도 마찬가지로 자의적 가출로 기록되어 있었다. 순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상급자인 김경감에게 보고를 올렸다. 경감님, 평화의 댐 건설 관련 실종 사건들을 조사해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김경감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다 뭐야? 타 지역 사건인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나? 발견 지점이 우리 관할 구역이고 무엇보다 실종자들의 소지품을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건입니다. 강 형사, 요즘 평화의 댐 공사 때문에 전국에서 일꾼들이 몰려들고 있어.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괜히 민감한 사안에 끼어들지 말고 내 일이나 제대로 해. 김경감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경감님, 하지만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게 그만해.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은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내 양심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영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물었지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 생겨서라고만 답했다.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나는 결심을 굳혔다. 공식적으로는 손을 뗄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최소한 순이에게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평화의 댐 건설 현장 주변을 다시 조사해봤다. 시간이 갈수록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분명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평화의 댐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갔다. 현장 근처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인부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볼 생각이었다. 철원의 작은 여인숙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 현장 근처 술집에 갔다. 일을 마친 건설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로 들어가 대화를 나눠봤다. 요즘 공사는 어떠세요? 힘들죠. 뭐 그래도 일당이 괜찮아서. 한 인부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다른 동료가 그에게 눈짓을 보낸 것이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즘 무서워서 일 못하겠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부가 속삭이듯 말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인부가 거들었다. 처음에는 고향 갔다. 다른 현장 갔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심스러워요. 연락도 안 되고 짐도 그대로 놔두고 사라지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자 인부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망설였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고는 매일 나요. 그런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어떤 사고들이요? 낙하 사고, 매몰 사고, 기계에 끼는 사고 온갖 사고가 다 나요. 그런데 다친 사람들을 그냥 어디론가 데려가 버려요. 병원에 실어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져요. 며칠 뒤에 물어보면 고향으로 보냈다고 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인지는 또 다른 인부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저희도 무서워요. 혹시 잘못 말했다가 우리까지 어떻게 될지. 누가 그런 식으로 협박하나요? 현장 소장이요. 박철호라는 사람인데 완전 무서워요. 한번 화내는 거 보면 진짜 떨어요. 박철호 그 이름을 기억해뒀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나요? 입단속을 철저히 시켜요. 현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국가 기밀이니까 발설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요. 국가 기밀? 단순한 댐 건설 공사인데 왜 국가 기밀이라는 표현을 쓸까? 점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혹시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도 봤나요? 가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요. 현장을 둘러보고. 소장이랑 뭔가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날 밤 여인숙으로 돌아온 나는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현장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사고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박철호라는 현장 소장이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건설 현장 주변을 둘러봤다. 멀리서나마 공사 상황을 관찰해보고 싶었다. 거대한 댐의 골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 한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몇 명의 인부들이 큰 자루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는데 그 자루들의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다. 마치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감싸놓은 것 같았다. 나는 망원경을 꺼내 자세히 관찰했다. 트럭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트럭은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향했다. 약 30분 정도 가다가 한적한 계곡에 멈춰 섰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자루들을 계곡 깊숙한 곳으로 옮겨갔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뭔가 묻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때였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아, 저는 등산을 하다가 등산? 이런 곳에서요? 그는 내 차량 번호판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적어가며 사진을 찍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거부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경찰이시군요. 강민수 강남서 소속이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등산을 하러 오셨다고요? 개인적인 여행입니다. 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근처는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내 신원이 노출된 것이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주시할 것이 분명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휴대폰으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박철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다. 나온 정보는 놀라웠다. 과거에 여러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은폐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매번 정치적 보호를 받아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최근 행적이었다. 평화의 댐 건설 이전에도 여러 대형 국책 사업에 관여했는데 그때마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사고 내역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평화의 댐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그 은폐 작업의 희생자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검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탐사수사 담당 이정우 검사를 만날 수 있었다. 40대 후반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소상히 보고했다. 이정우 검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흥미로운 사안이군요. 평화의 댐이라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수사에 앞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어요. 드디어 힘있는 협력자를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이정우 검사는 경험이 많은 수사관이었고 정의감도 투철했다. 그의 도움이 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미 평화의 댐 건설 관련 수사에 대한 특별 지시가 위에서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정우 검사 역시 그 압박 앞에서 결국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정우 검사와의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극적이던 그의 태도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했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나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순위를 통해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더 만나봤고 그들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박영호의 아내 김미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봐서는 안 될 걸 봤나 봐. 소장한테 들켰어.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내게 무슨 일 생기면 집 마루 밑에 숨겨놓은 걸 찾아봐. 미자는 남편이 사라진 후 마루 밑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 같아요. 집안이 뒤져진 흔적도 있었고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실종자인 정태식의 형 정태환과도 만났다. 그는 동생이 평화의 댐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태식이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사람들이 일하다 죽으면 그냥 묻어버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진짜예요.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져가 버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평화의 댐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들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들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목격한 노동자들이 실종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정우 검사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강 형사, 이 사건 조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화의 댐 관련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검사님,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요? 건설 노동자들이 죽는 게 국가 안보와 무슨 관계가? 강 형사님, 평화의 댐이 뭘 위해 짓는 건지 아시잖아요.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한 거예요. 만약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정우 검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 형사님, 저도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믿었던 동료가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검찰도 결국 권력 구조의 일부였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경감이 나를 부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수, 평화의 댐 관련 조사. 완전히 손떼. 경감님, 왜 갑자기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누구 위해서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당장 모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김경감의 어조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실종자들의 신분증, 가족들과의 면담 기록, 현장 조사 내용,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며칠 후 나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혐의는 관할 외 지역에서 무허가 수사 활동과 상급자 지시 불복종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였다. 징계위원회에서 나는 최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이건 정의로운 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실종됐고. 하지만 위원들은 귀를 막고 있었다. 결국 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미영은 놀라면서도 내 편에 서줬다. 힘들겠지만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왔다. 3개월 무급 정직이라는 것은 가게에 큰 타격이었다. 게다가 복직 후에도 내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빠졌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순이었다. 형사님, 죄송한데 중요한 걸 찾았어요. 뭘 찾으셨나요? 우리 철수가 숨겨놓은 거예요. 집을 이사하다가 발견했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이미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손을 뗀 상태였고, 더 개입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순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순이를 만난 곳은 서울역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걸 보세요. 그것은 작은 수첩과 몇 장의 사진이었다. 수첩에는 김철수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월 12일 -5층 거푸집 작업 중 이성준 추락, 즉사 시신을 밤에 몰래 옮김 3월 20일 콘크리트 타설 중 김웅표 매몰 찾지 못함. 그냥 타설 계속함 4월 5일 크레인 사고로 박희성 사망 가족에게는 타지 2주라고 거짓 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충격이었다. 수첩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절대 발설 금지, 위반 시 처벌 경고 소장이 국가기밀이라며 협박하지만 양심상 기록을 남긴다.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고 현장, 시신을 옮기는 모습, 은밀히 매장하는 장면. 김철수가 목숨을 걸고 찍은 증거들이었다. 이걸 왜 이제야? 철수가 만약을 위해 집 천장 틈에 숨겨놨어요. 이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평화의 댐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은폐 작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였다. 경찰도 검찰도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 그때 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언론이었다. 만약 이 증거들을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제공한다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내 신분으로는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알 권리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성실한 경찰관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의 벽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보셨을 겁니다. 실종된 건설 노동자들, 은폐된 사고들,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세력. 민수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오히려 징계까지 받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들 말이에요. 과연 이 증거들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순이가 건넨 수첩과 사진들을 받아든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양심의 기록이었다. 김철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진실을 기록해둔 것이다. 형사님, 이걸로 우리 철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순이의 간절한 눈빛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이미 알아요. 순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만큼은 밝혀져야 하잖아요.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손을 뗀 사건이었다. 더 개입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다. 김철수만이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 그리고 아직 진실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미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미영의 걱정은 당연했다. 남편이 정직 처분까지 받으면서 위험한 일에 계속 뛰어드는 걸 보는 게 편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나는 김철수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했어요. 나까지 포기하면 이 사람들의 희생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미영은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탐사 보도로 유명한 기자에게 이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김대식 기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치권의 부패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자로도 알려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김대식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자님,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보인가요? 평화의 댐 건설 관련입니다. 은폐된 사망 사고들과 관련해서 김대식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평화의 댐이요? 흥미롭군요. 언제 만날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김대식 기자를 만났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위를 설명하고 김철수의 수첩과 사진들을 보여줬다. 김대식 기자의 눈빛이 변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평화의 댐 건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실종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사화하기에는 김대식 기자가 망설였다. 평화의 댐은 정말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자칫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대식 기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나 공식 문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김대식 기자의 말에 희망이 보였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평화의 댐 현장으로 향했다. 김대식 기자는 언론인 신분으로, 나는 그의 조력자로서 동행했다. 현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먼저 주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요. 현장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말했다. 밤마다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리고 가끔 이상한 냄새도 나고. 어떤 냄새요? 말하기 좀 그런데 뭔가 타는 냄새 같은 거예요. 고기 타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혹시 시신을 소각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우리는 현장 근처에 숨어서 관찰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로 트럭들이 나타났다. 여러 대의 트럭이 현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왔다.
트럭들은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향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트럭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계곡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큰 구덩이에 뭔가를 던져넣고 있었고 그 위에 석회를 뿌리고 있었다. 김대식 기자가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큰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정확한 신호는 파악당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다. 상대방도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을 것이다. 다음 날 김대식 기자는 신문사로 돌아가서 기사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며칠 후 그에게서 온 연락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기사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왜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평화의 댐 관련 부정적 보도는 금지라고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이다. 언론마저도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해외 언론은 어떨까요? 아니면 시민단체나.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이정우 검사였다. 강 형사님, 급하게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정우 검사를 만나러 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강 형사님, 큰일이에요. 위에서 강 형사님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제거요? 탄압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럼 검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로 완전히 찍혔어요. 좌천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이정우 검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피하세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고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정우 검사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다. 박철호가 최근에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요. 정부 관계자와의 유착 관계도 확인됐고요. 만약 이걸 잘 활용하면, 즉, 부패 혐의로 그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평화의 댐 건설 관련 은폐는 증명하기 어려워도 금품 수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일단 그를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진실들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생겼다. 비록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박철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정우 검사가 완전히 믿을 만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그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정우 검사와의 만남 후 며칠간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다. 정말로 박철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대식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강 형사님, 큰일이에요. 박철호가 구속됐어요. 정말요? 네.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다른 사실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실들이요? 박철호가 구속되면서 현장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입단속 당했던 인부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즉시 김대식 기자와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다. 일단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3명이 증언에 나섰어요. 그동안 목격한 사고들과 은폐 작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요? 김철수 씨가 기록한 것과 거의 일치해요. 수많은 안전사고, 은밀한 시신 처리,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지시. 특히 한 인부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직접 입막음 돈을 줬다고 증언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던 결정적 증거였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그럼 이제 기사화가 가능한가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박철호 구속으로 정부 쪽에서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정우 검사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강 형사님, 박철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어떤 파장이요? 정부 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저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과연 이정우 검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집 전화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강민수, 적당히 해. 가족 생각해서라도. 미영은 점점 불안해했다. 여보,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거의 다 왔어. 하지만 나 역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순이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형사님, 큰일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집이 완전히 뒤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급하게 순이의 집으로 향했다. 정말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서랍은 모두 뒤집혀 있었고 벽장 안까지 샅샅이 뒤져져 있었다. 혹시 또 다른 증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미 다 형사님께 드렸어요. 그럼 뭘 찾으려 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듯 말했다. 우리 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집에 없으면 일터를 찾아봐라고. 일터요? 평화의 댐 현장 말인가요? 아니요. 철수가 예전에 일했던 곳들이요. 몇 군데 단골로 일하던 건설 현장들이 있거든요. 순이가 주소들을 적어줬다. 혹시 김철수가 다른 곳에도 증거를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김대식 기자와 함께 그 현장들을 하나씩 찾아가 봤다. 세 번째 현장의 임시 사무실에서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다. 철제 사물함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공식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정부 공문이에요. 김대식 기자가 놀라며 말했다. 문서에는 평화의 댐 건설 관련 보안 유지 지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은폐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언론 통제, 가족들에 대한 회유 방안, 증거 인멸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서 하단에 있는 서명들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제 됐어요. 김대식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 문서만 있으면 기사화가 가능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다. 과연 신문사에서 이걸 실어줄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워낙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니까. 김대식 기자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만약 신문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해외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김대식 기자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우리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정우 검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것이다. 강 형사님, 박철호가 갑자기 전향했어요. 전향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은폐 작업을 했다고 그리고 실종자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박철호가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혹시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어요. 실종자들의 시신 발굴 작업도 시작될 예정이고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반격도 예상되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은폐해온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과연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며칠 후 이정우 검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강 형사님, 박철고가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뭐라고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박철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 그가 제공하기로 했던 결정적 증언들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김철수가 남긴 기록들과 정부 공문서가 있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김대식 기자가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박철호까지 죽었는데 계속 기다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박철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 나와 김대식 기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김철수의 수첩과 정부 공문서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김대식 기자는 신문사 편집장과의 마지막 담판에 나섰다. 편집장님,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김 기자, 이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신문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도 침묵할 건가요? 김대식 기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신문사에서도 거절당한 후 김대식 기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어떨까요? 아니면 해외 언론에 제보하는 건 하지만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다. 박철호의 죽음으로 정부 쪽에서도 증거인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이정우 검사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 형사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철호의 죽음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이정우 검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저는 검사로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하겠어요. 하지만 위에서 막지 않을까요? 막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언론에 모든 자료를 넘겼거든요. 언론에요. 네,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에 동시에 제보했어요. 하나둘 막을 수는 있어도 모든 언론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정우 검사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와 함께
언론에서도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평화의 댐 건설 현장 은폐된 사망사고, 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실종된 건설 노동자들의 진실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순이를 비롯한 실종자 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언론 앞에 나섰다. 우리 남편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정부가 숨긴 거예요. 순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김철수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화의 댐이라는 안보시설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정부 청사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처음에 사실을 부인했다 일부 과장된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철수의 상세한 기록과 정부 공문서가 공개되면서 더 이상 발 뺄 곳이 없어졌다. 특히 정부 공문서에 서명한 고위 관료들이 하나둘 불려나와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결국 모든 은폐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모든 일이 훨씬 일찍 밝혀질 수도 있었는데, 김대식 기자는 이 사건으로 큰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영웅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한 김철수 씨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강민수 형사님입니다. 실제로 김철수가 기록한 장소에서 시신들이 발굴되기 시작했다. 7명의 실종자들이 차례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모두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후 은밀히 매장된 것이었다. 가족들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순이는 남편 김철수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 덕분에. 김철수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그는 단순한 건설 노동자였지만 양심을 지킨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평화의 댐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사후 처리 미흡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졌다. 은폐를 지시한 고위 관료들은 구속되었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박철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평화의 댐 건설 자체도 재검토되었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과 추모 사업도 시작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개인의 양심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록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다. 이정우 검사도 이 사건으로 인해 좌천되었지만 후에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미영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 산길을 달린다. 처음 김철수의 신분증을 발견했던
그곳에는 이제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진실을 지킨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평화의 댐은 결국 완공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숨겨진 희생이 아니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댐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곳에 묻힌 진실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를.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신념에 관한 이야기였죠. 강민수 형사의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거대한 권력의 벽에 부딪혔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김철수라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이 그 어떤 거대한 명분보다 소중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불의를 목격하게 되면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의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용기를 낸다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